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한국사를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한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취기준을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취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너희는 다 배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교재를 좀 펴시죠. 교재는 30쪽이고요. 교과서는 122페이지를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다음 시간,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붕당 정치에서 세도 정치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아시면 됩니다. 그게 30쪽하고 31쪽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한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 문제가 무려 이만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니 이거 거의 뭐 조선의 절반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 회차당 2개 혹은 4개 정도에서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빨간색만 좀 볼게요. 빨간색은 이래요. 영조, 정조, 영조. 즉 뭐야? 왕의 업적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왕은 도대체 몇 명이나 등장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쭉쭉 적어볼게요. 태종, 세종, 세조, 그다음 성종. 여기까지는 몇 세기? 15세기의 왕들이죠. 조선 초기의 왕들. 그 다음 양란을 기준으로 해서 광해군,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 효종, 국벌운동을 했었던 효종,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등장하는 게 현종까지 해서 한 16세기, 네, 16세기, 17세기에 등장하는 왕, 네, 되겠지요. 그 다음에 왕의 업적에 뭐 영조하고 정조,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은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몇 명쯤 됩니까? 세볼까요? 네, 땡겨서 이분들도 다 땡겨서 한번 세봅시다. 네, 그래요. 좋아. 여기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도 되는구나. 장난 아니네. 9 정도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 또 누가 포함이 되냐면요. 숙종은 업적을 묻지는 않는데요. 숙종 때 있었던 환국 같은 것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까지 왕은 아니지만 흥선대원군까지 치면 좀 되네요. 네. 근데 쌤 이 사람 말고 여기 지금 순조도 보이는데요. 네, 순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순조는요 따로 등장하지 않고 세도정치 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도정치는 다음 시간 다음 차시에서 배울 건데 당시에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때 있었던 정치체제, 세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있었던 정치체제를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19세기에 등장한 거고요. 순조나 헌종은 둘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왕이 되었어요. 순조는 11살 때, 헌종은 9살 때, 철종은 18살인데 일자 무식,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도 못하는 왕. 네, 그래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 말고 왕의 외가집이 중심이 되어서 세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있었던 정치체제, 거기에 초록색 부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임술농민분기, 세도정치 시기, 진주, 이거는 진주라고 하는 게 임술농민분기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세도정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조, 세도정치조, 홍경래의 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세도정치구나. 한 문제쯤은 나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보겠습니다. 파란색에 사화, 예송논쟁, 붕당정치, 사화, 환국, 조광조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사화는 지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림이 화를 입는 것. 뭐가 있었습니까? 사화에. 자, 사화에 뭐가 있었는지 불러봅시다. 무오사화, 중심인물 김종직. 그죠?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일어났었던 사림이 화를 입는 것. 그 다음 연산군이 엄마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갑자사화. 네, 갑자사화. 네, 그 다음 여기 두 개는 이제 연산군 때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종 관정이 일어나고 나서 중종. 네.
기묘한 일이 하나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라고 하는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현량과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과거 시험을 새로 만들고 소격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으킨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 뭐도 해요.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거, 훈구들이 겁나 싫어했었던 거, 부들부들 떨었던 거, 공훈 삭제하는 거. 네, 요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 조광조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풀잎에다가 네, 주초위왕 이런 식으로 꿀로 글을 썼던 그게 기묘한 일이지. 기묘사화. 그 다음에 윤씨와 윤씨, 대윤과 소윤의 요런 싸움, 외척들 간의 싸움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사사화. 요렇게 해가지고 4개의 사화가 있었군. 사화. 고개 시험이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이제 예속 논쟁이라든지 예속 논쟁도 지난 시간에 아직 안 배웠나? 네, 예속 논쟁이라든지 붕당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붕당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르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체계가 잡히고 나면 잘 틀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왜 근데 교과서를 항상 같이 읽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세대 전체가 무슨 능력이 좀 떨어진다 얘기하냐면 네, 이 언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언해 능력? 네. 우리도 비슷해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별명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네, 당군 일의 최저학력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요. 매번 내려가면서 아유 저 세대는 안 돼, 저 세대는 안 돼. 이게 이제 약간 꼰대 마인드긴 하지만 살짝 걱정스럽기도 해요. 인터넷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읽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장으로 된 글을 읽는 것을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요. 교과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 같이 읽어주세요. 자, 보십시다. 외란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변사의 기능이 비변사 나왔다. 비변사. 자, 여기서 비변사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비변사의 기능이 아주 강화되었대요. 네. 원래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임시기구였어. 중종 때 만들어졌는데 위에서 북쪽에서는 여진족이 아래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오면서 위아래 애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임시기구로 비상시에 변경 지역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비변사였어.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확대되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은 어떻게 돼? 추락하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어떻게 돼? 유명무실해졌겠지. 그게 정리가 돼 있구나.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임시기구에서 정말 중요한 기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3사라고 하는 것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3사는 뭐뭐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지. 사헌부, 사관원, 공문관을 부르는 말이었지. 얘네는 우리는 땡땡 기관이라고 불러. 언론기관이라고 불러. 언론은 무엇을 하는 기구야?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이지. 근데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권력을 놓치게 되는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달릴 때 고삐를 딱 쥐어야 되는데 고삐가 지 맘대로 풀리기 시작하니까 말이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마탱이가 갔구나. 변질이 되었구나. 완전 우유가 덩어리지기 시작했구나. 네, 그런 식의 안 좋은 이야기가 등장하는구나. 쌤 근데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붕당이 좀 뭐예요? 라고 하면 붕당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래요. 붕당은요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네, 보세요. 붕당의 붕자는 친구 붕자예요. 친구들끼리 무리를 만드는 거야. 친구 무리. 이거 나쁜 말이야? 아니지. 그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PC방도 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친구들끼리 무리 좋은 거지. 네. 원래는 나쁘지 않았어요. 붕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었을 때 쌤 이조전랑을 두고 나뉘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권력을 견제하는 서로 약간 텐션감 있게 긴장감 넘치게 서로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아 들어갔어. 앞에 있었던 3사도 권력을 견제하고 서로를 견제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고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니까 지들 붕당, 자신의 붕당이 이해관계는 understanding 아니죠. 그 이해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 네, 그겁니다. 그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세력 확대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아, 맛이 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훈련도감의 별표 하나 칠게요. 요즘에 훈련도감이 시험에 간간히 나온답니다. 자, 훈련도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뒤에 하고 요거 재빠르게 읽고 갈게요.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중앙군은 어디를 수비하거나 방어하거나 공격을 하는 곳이냐? 그렇지. 수도권이야. 누가 중심? 당연히 왕이 중심이지. 왕국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 5개의 군영 체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 이쁘죠?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들어도 뿌듯합니다. 자, 5개의 군영은 수도를 지키는 훈련도감, 그리고 이 주변 수도권을 지키는 외곽이 있었는데요. 이 외곽에는 금위영,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직업적 상비군으로 설치되었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쌤, 직업적 상비군은 뭐예요? 상비군이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볼게요. 항상 준비된 군대. 항상 준비된 군대. 쌤, 군대는 늘 준비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군대가 따로 모이지 않아. 물론 몇 명의 사람들은 국경을 방어하러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상비된 군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외란이라든지 호란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아, 이거 항상 준비된 군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준비된 군대는 직업군이란 말이네. 그렇죠. 직업군인입니다. 그럼 얘들아, 직업군인은 뭘 줘야 돼? 직업군인 뭘 줘야 돼? 돈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을 줘야죠. 그래서 돈을 주는 직업 군인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군인들은 당연히 돈 안 줬죠. 네, 농민들은요, 자기 옷을 자기가 직접 해 입었어요. 군복을 직접 해 입었어요. 신발도요. 네. 그 다음에 무기도요. 다 챙겨가. 지금은 다 국가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 훈련도감의 특징이 뭐야? 요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수, 총을 쏘는 포수, 그 다음에 사수, 활을 쏘는 사수, 창을 쏘는 살수, 이래가지고 3수병 체제가 있었다. 포수, 사수, 살수. 네, 요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 요게 훈련도감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직업적 상비군이라는 말이라든지 삼수병이나 포수, 사수, 살수가 등장을 하면 훈련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외에 어영청이라든지 총융청, 수원청은 인조 때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설치된 금이영은 숙종 때 국왕호위와 도성방어를 목적으로 설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중앙군이 만들어졌는데 시험에는 훈련도감만 나와.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붕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정리 한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마음에 불안을 가지지 마세요.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쭉 풀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붕당입니다. 붕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16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왜 16세기부터예요? 라고 한다면 15세기에는 사화였어요. 15세기는 두들겨 맞아야지. 누구한테? 훈구하고 이제 사림이 그 사림이 두들겨 맞는 사화의 시기예요.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또 정리하면 정의를 좀 좋아합니다.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되고요. 16세기는 붕당의 시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다? 사림의 사림,
그치. 그러니까 살인끼리 싸우니까 뭐가 돼? 붕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붕당의 시기가 되었죠. 됐어요? 자, 요런 상태. 자, 그러면 살인과 살인이 싸웠을 때 처음으로 갈리게 됐던 게 동인과 서인입니다.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됐었던 까닭, 무슨 자리 때문이다. 하나 적어두자. 그렇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 첫 번째,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지? 인사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다고 이조전랑이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정오, 정육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되는 위치에 낮다고 할 수 없지만 높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조전랑에겐 두 번째 특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 자신의 후임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천거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 피 터지게 싸웠지. 그래서 심의겸이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서쪽에 살아가지고 서인, 그 다음에 적으면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동쪽에 살아서 동인,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만들어져서 이걸 붕당이라고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붕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인들의 세력이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개혁적이었다고 해요. 젊거나 개혁적이면 어떻게 돼? 좀 더 자신이 어떠한 생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곧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좀 보지 않는 젊은이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인들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스토리를 설명을 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이야기예요.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서인이었습니다. 네, 서인. 그래서 이 서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치에 등반을 한 겁니다. 등단을 한 거야.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이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이가 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인의 도움을 받고 정치에 등단을 했어. 그런데 서인이 이 사람이 동인이 됩니다. 서인에서 동인으로 자기가 편을 갈아타는 거야. 약간 박쥐처럼. 그러면서 동인이 되고 나서 서인을 겁나 디스를 하는 거야. 근데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이 그냥 디스를 하면 아유 개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좀 똑똑했던 거야. 그리고 무리의 중심이기도 해서 리더십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서인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저 자식 우리가 키워놨더니 동인 쪽 가가지고 동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디스하다니 라고 되게 탐탁지 않아 해가지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비난을 받아서 정치를 더 못합니다. 그래서 낙향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지.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야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킨대. 야 정여립이 왕에게 대항해서 뭐해? 모반을 한대. 그래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소문이 슬금슬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소문이 진짜 사실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악 군수였던 이축이라고 하는 사람과 재령 군수였던 박충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해도 관찰사에게 글을 씁니다. 야! 정여립이 반란을 계획한다. 이 사람들이 이 겨울이 됐으니까 한강이 언틈을 타고 한양으로 진격해서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꾀한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요. 그 보고서를 관찰사가 왕에게 고변을 한 겁니다. 고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정여립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련자들이 전부 의금부에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여립이 자기의 코너에 몰렸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돼?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포위망에 점점 좁혀오자 자살을 해요. 자기 아들하고. 그래서 정여립은 자살을 했어.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 진짜 모반을 꾀했는지 역사학자들도 모른대. 답을 모른대. 어쨌든 그래서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킨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한 거야. 야, 쟤 자살했대. 자살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처럼 이제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모반 사건을 누가 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이제 이를 득득득 알고 있었던 서인들 있잖아요. 서인들 중에서 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수사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사건 처리의 중심 인물. 근데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약 10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축옥사라고 부릅니다. 기축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옥살이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렬입과 관련 있는 사람들 다 짐만 싸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집안이 다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철이 난리를 정말 칼부림을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정렬임이 전라도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라도는 반역향이다. 그래가지고 호난 사람들은 등용하면 안 된다.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전라도는. 근데 이 기축옥사를 두고 사람들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인 측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인 니네가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동인들이 두 개로 나뉘기 시작해요. 야, 이게 너무하다. 뭐 이러면서. 네,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두 번째 사건, 이 정렬이 모반 사건 말고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좌의정이었거든요. 좌의정이자 서인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건저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즉 뭐냐, 광해군을 세자책봉하시죠. 세자책봉하시죠. 이런 식으로 선조에게 건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선조가 누구를 안 좋아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책봉하자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돼? 정철이 짐을 싸게 됩니다. 네, 유배를 가요. 파직당합니다. 쌤 이게 언제고? 그러니까 기축옥사가요. 1589년? 네, 1589년이고요. 정철의 이 건저의 사건이요. 1591년입니다. 2년 상간에 참. 그래서 정철이 이제 짐을 싸고 이제 파직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때부터 또 다른 칼부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철 이 자식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서인 측의 입장에서는 동인 측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때리더니 엄청 때리더니 니 잘됐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또 칼부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 기축 옥사에 막.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다. 자, 그 다음. 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지?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세 개가 남은 거예요. 동인이 갈라졌으니까. 자, 광해군은요. 광해군 시대에는 북인이 주도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었어요. 북인이 주도했죠. 그때 북인이 주도했었던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광해군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해군의 업적은 한 세 가지로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임진왜란 전후 복구 사업을 잘했습니다. 네, 전후 복구 사업을 잘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다시 만들었느냐? 양안이라든지 호적을 다시 만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양안이랑 호적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양안은 토지대장이고요. 호적은 인구대장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군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에요. 요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광해군의 업적, 네,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그 다음 세 번째 업적, 이 업적, 위에 잘리니까 그냥 위에다 적을게요. 뭐다? 그치? 중립외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의 업적인데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북인들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북인들이요. 뭘 잘 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잘 썼어요. 활. 그래서 나온 영화가 최종병기 활이죠. 최종병기 활에 등장하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심 인물 박해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박해일이라는 인물이 활을 굉장히 잘 쏘죠. 북인의 자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인조 반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인조와 서인이 둘이 뚫뚫 뭉쳐가지고 발생을 했었던 게 인조 반정인데요. 자, 인조 반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인조 반정. 자, 인조 반정을 하고 나서 이 중립 외교가 아니라 새로운 그 외교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친명 배금 정책입니다. 그러다 후드려 맞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나죠. 두 번. 네. 호란이 일어나는데 무슨 호란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병자호란과 관련 있는 영화를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네, 그래요. 어쨌든 병자호란이 되는구나. 그 다음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뒤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일이 있었군.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붕당의 계보도를 봅시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대. 무엇 자리를 두고. 그렇지.
이조선랑을 두고. 자, 그러고 있을 때 광해군 시절에 북인이 굉장히 잘 나갔었대 라고 하는 거. 북인과 남인. 얘네 둘이 갈리게 됐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열이 모반 사건이랑 정철의 건저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었대. 그쵸? 정열이 모반 사건이랑 정철의 건저의 이것 때문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렸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광해군하고 북인은 한 배를 타고 잘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광해군이 몰락을 하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은 빠바이 됐고 그럼 남은 거 무슨 인과 무슨 인밖에 없다. 서인과 남인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조 때부터는 서인과 남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조 때는 서인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 현종 때는 예송과 숙종 때는 환국이 일어나더라. 요것도 뒤에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큰 그림 좀 그리고 싶어서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요. 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종의 가계대로 보면서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들어갑니다. 무엇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예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 논쟁. 네. 붕당의 전개 과정. 쭉 글로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좀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요거다라고 하는 거 네 하나 적어둡시다. 예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 대비라고 하는 분의 상복 문제, 복상 문제라고도 부르고 상복 문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자의 대비냐라고 한다면 이제 장렬왕후가 되겠는데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하자면 이래요.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정실 부인이 있어서 인열왕후라고. 그분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입니다.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명배금 정책을 썼고 그래서 호란, 경좌호란 때 인질로 끌려갑니다. 청나라로. 청나라의 호란대 청에 인질로 끌려갑니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은 이 둘은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끌려가서도 청나라를 배울 것이 있을 거야. 청나라에게 어떻게 무엇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복림대군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감히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쳐박게 하는 이런 삼전도의 굴욕 같은 것을 일으켰던 청나라를 배울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두 분이 좀 달랐다고 해요. 근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인질에서 풀려서 돌아오면서 인조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조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서 첫째 아들인 이 소현세자가 죽어요. 이게 좀 말이 많은데요. 뭐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을 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첫째 아들이었던 세자가 죽고 두 번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원래 4대부 가문 그러니까 양반집에서는요. 양반 가문이라고 할게요. 양반 가문에서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상복을 입는 게 순서가 달라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장남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몇 년상을 치르냐면 어머니는 3년상을 치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이후부터 죽잖아요. 그럼 몇 년상만 치르냐면 1년상만 치릅니다. 이게 양반 가문의 특징이에요. 네. 자, 보세요. 복림대군이 죽었어요. 네. 어머니 1년 왕후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생겼었던 자의대비인데 이 자의대비가 복림대군보다 어렸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인조하고 한 33살쯤 차이 났다고 하니까. 어쨌든 복림대군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물론 새어머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의대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자의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째 아들이면 헷갈리니까 첫째 아들인 경우에는 3년상. 자, 둘째 이후 1년 몇 년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난리가 난 거야. 서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서인들은 아니 효정이 둘째 아들이니까 자의대비는 1년만 입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일으킨 거. 남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는 건 저희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남이는
둘째지만 왕위를 이겼으니까 자위대비는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인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남인의 주장. 야, 왕이랑 어떻게 왕이랑 4대부 양반이랑 같을 수 있느냐. 왕이 대신 분이니까 둘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3년을 입어야지. 서희는 뭐라고? 야, 말이 돼? 왕이랑 양반이랑 뭐 다를 게 달라? 양반이 집안에서 둘째 아들 이후에는 전부 다 뭐해? 1년상 치르는 게 맞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서희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현종 때 효종이 한번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 B가 죽었을 때 각각 해가지고 1차, 2차 예송이 발생을 하는데 효종과 효종 B의 국장에 대해서 현종 때 발생을 한 이에 예송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예송 때는 이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년, 그 다음 2차 예송 때는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년, 네. 요렇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자, 이거 필기를 하면서 하면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요. 우선 입장은 이렇고요. 남인과 이거. 네, 이렇게 정리합시다. 효종이 죽었어요. 4. 네, 한자로 적어볼게요. 죽을 사. 네, 효종이 죽었다. 네, 효종이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 B가 죽었을 때.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문제는 다 뭐야? 자의대비의 상봉 문제예요. 자의대비. 자, 자의대비가 몇 년 옷을 입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는 효종이 죽었을 때도 3년 입어야지. 아유, 왕이잖아. 둘째 아들이라도. 그다음 효종 B가 죽었을 때 몇 년? 1년 입어야지. 아니, 왕이잖아. 왕의 부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서인은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1년 입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9개월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1년을 입었습니다. 네, 1년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래서 약간 예송 논쟁은 1대1 뭐 이런 상황이었죠. 요게 지금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일부러 좀 띄워놨던 게 인조의 부인 두 분과 복림대군의 위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효종의 가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게 예송이구나. 현종 때 일어났었던 자의대비 상봉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환국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환국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환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국을 주도하던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무슨 말이야? change 뭐해? 국면을, 정치적 국면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 scene. 어떠한 정치적 장면이 완전 휙휙 바뀐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휙휙 바뀐다. 이거를 환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숙종 때 있었는데요. 숙종 때 있었던 이 환국을 그림으로 3개로 나누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국은 3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숙종 때 있었던 건 총 3개였습니다. 자, 남인과 서인이 이때도 겨루고 있었지요. 현종 때 효종이 죽고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예송. 그다음 숙종 때는 남인과 서인이 또 나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의정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입니다. 이 영의정이라고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이 파티를 하기로 어떤 축하연을 베풀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데 숙종이 그 당시에 그날 당일날 이제 허적의 파티 날 축하연 날 밖에 나가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영의정이신 허적께서 축하연도 여신다는데 비가 오니 국가에 있는 기름 천막이 있으니 궁궐에 있는 기름 천막을 내다 주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뛰어갔겠죠. 사람들이 신하들이 뛰어가가지고 야, 기름 천막 어디냐? 기름 천막 내려보내란다. 근데 가는데 기름 천막이 없는 거야. 이미 뭐해? 영의정이 들고 갔어. 왕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왕의 건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숙종이 빡이 친 거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영의정조차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왕권이 약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남인이었던 허적이 쫓겨나면서
남인 전체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서인이 어떻게 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인들 저 자식들 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다? 예송 때부터. 그런데 이제는 환국, 정치를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면서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느낌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신환국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분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되겠죠. 장희빈은 희빈장씨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내명부하고 외명부가 나뉘어졌다고 하죠. 내명부는 이제 여인들의 등급이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건 역시 중전이고요. 이제 대비 뭐 이런 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거 말고 여자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희빈입니다. 그러니까 희빈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죠. 물론 인현왕후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 정실분인 인현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희빈 장씨가 아이를 쑥 낳은 거예요. 특히 다 아들을 낳았어. 그 숙종의 사랑 막 듬뿍 받는단 말이야. 근데 봐요. 아까 누가 죽었어? 남인이 허적이 죽으면서 남인이 완전 다 개 쪽을 찼단 말이야. 죽어나갔단 말이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기사환국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희빈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책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두고 이제 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서인이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도 쫓겨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빈장씨 인현왕후 또 한판 붙는 일이 벌는데요. 이 인현왕후가 쫓겨났었는데 희빈장씨가 그때 막 뭐 활도 쏘고 막 별짓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희빈장씨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황국이 갑술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보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승리하면서 돌아오시고요. 이 희빈장씨는 사약받고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게 이제 숙종 때 있었던 마지막 환국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숙종이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여인이라도 소용없다. 왕의 힘을 강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 뒤에 있는 서인 세력이나 아니면 희빈장씨 뒤에 있는 남인 세력이나 이 둘의 세력은 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숙종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권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내가 스스로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을 완전히 교체하는 그러한 방면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숙종의 착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숙종 때 환국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왔었던 드라마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장희빈 씨하고 희빈 장 씨하고 이제 인연왕후가 나왔었던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시국이 바뀌는구나. 숙종이 남인의 편을 들었다가 서인의 편을 들었다가 뭐 그 다음에 소론의 편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환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교과서 124페이지에 있는 글이 되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 전에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붕당정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글이 되겠지요. 네, 그 관직은 너무 적은데 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붕당이 발생을 하고 변질이 되어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 조금 키워보도록 할까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김효원이 동인, 시부겸이 서인. 이렇게 둘이 다투게 되어서 둘이 나뉘게 된 게 붕당의 처음 시작이다. 됐죠. 그 다음에 북인과 남인이 나뉘게 됐었던 게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의 광해군을 세자 책봉하시오라고 하는 건의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찬성하는 쪽 뭐 약간 온건한 측이랑 아니면 급진적인 축이라고 하는 것들 두 개 나뉘어 가지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북인과 남인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 광해군의 업적은 총 3개가 있는데 전후복구 사업을 했구나. 네, 전후복구 사업이랑 대동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중립외교를 실시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중립외교할 때 들으셨는지 앞에서 선생님한테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후금의 편하고 명나라를 잘 보고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 전투가 사르우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나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업적을 좀 업적이라고 하긴 좀 그러시긴 하지만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반정을 일으킬 때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
서인과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서인과 함께 일으키면서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 명나라에게 친하고 금나라를 배신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 번의 호란이 있었는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그것이다. 그래서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머리를 쳐박으면서 사과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부른다. 이 삼전도 굴욕 이후에 두 명이 끌려갔는데 자신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하고 그렇죠. 복림대군이 끌려갔다.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된다. 왕의 시호를 왕이 죽은 다음에 이름을 붙일 때 이 사람의 업적의 이름을 쭉 붙이는데요. 업적에 효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효종이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효를 잘했다. 아버지 인조에 대해서 효를 잘했다. 즉 아버지가 그 머리를 쳐박았던 그 삼전도의 굴욕을 갚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했음을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다. 그렇지. 북벌 운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효종 때일입니다. 그 다음 효종 사후에 효종에 죽은 다음에 효종과 효종의 부인 때문에 일어났었던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송이라고 부른다. 특히나 인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자의 대비의 상복을 입는 문제 때문에 효종 사후와 효종 비사후에 두 번 일어났었구나. 1대1이었지. 누구의 승리? 남인과 서인이 한 번씩 승리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지. 그리고 나서 숙종 때 환국이 일어나는데 허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남인의 영수였던 중심이었던 허적이 기름 천막을 왕 몰래 뚱쳐갔다가 걸렸던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났었던 환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자 책봉을 할 것인가,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것인가를 두고 지금 했었던 걸 환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숙종 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노론과 소론 중에서 이름은 이렇게 부르게 돼요. 노는 노인할 때 노자입니다. 올드보이. 그리고 소는 소년할 때 소자입니다. 영보이.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남인, 노론, 소론인데요. 거의 80%는 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가 소론, 10%가 남인. 그래서 노론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